이번 강연은 스페인 혁명 75주년 1936년 스페인 혁명 교훈입니다. 네, 그럼 연사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언론 레프트 21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진보 정치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문성 연사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문성이고요. 스페인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스페인 내전이나 스페인 혁명에 관련해서 뭐 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카탈루냐 창가라든가 영화 랜드 앤 프리덤이나 최근에 파네미로 같은 영화도 그 배경인데 예,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 어쨌거나 올해 이제 막시즘 2021에 주제가 이제 변혁이냐 야만이냐인데 바로 75년 전 스페인에서 바로 그 문제가 아주 세계사적인 갈림길에 선 사건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2011 막시즘에 오신 분들은 이 스페인 혁명에 대해서 듣는 게 가장 엑기스를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혁명은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부터 그러니까 쟁점은 파시즘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또 전쟁이냐 평화냐였는데 바로 스페인 혁명이 패배하고 그래서 프랑코가 집권을 하고 파시즘 독재를 수립한 바로 그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죠. 바로 이 프랑코를 후원했던 게 바로 나치 독일의 히틀러였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였습니다. 이 스페인 혁명의 패배,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파시즘이 승리한 것이 곧 세계 정복, 나치 파시스트들의 세계 정복에 청신호를 줬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30년대 이제 세계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자들, 전 세계적인 저항들이 아주 분출이 됐었는데 그 저항들이 이제 패배하고 세계 전쟁에 총알바지로 노동자들이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사적 사건이었는데, 근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기억하기를 이제 스페인 내전으로 많이 알고 그렇게만 이제 많이 교육을 받고 해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나 헤밍웨이 소설 같은 것도 또 스페인 내전에 관한 소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어쨌거나 그런 국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이 스페인 혁명의 이제 중요한 쟁점들 과정 다루기 전에 짤막하게 이제 국제적인 배경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인 혁명 이제 1936년부터의 사건들을 핵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는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한 양극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벌어졌죠. 그래서 경제적 양극화야 이제 빈부격차가 켜진다는 얘기고 정치 양극화는 세력들이 아주 극단적인 대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대결이 또 이념적으로는 아주 또 극단적인 이념들. 그래서 한쪽에서는 혁명, 노동자 혁명, 이런 얘기하는, 공산주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이전에 이렇게 그냥 오늘부터 일 안 해요. 이런 파업이 아니라 공장 점거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심지어는 이제 스페인 같은 데서도 그랬고 총을 드는 이런 식의 이제 저항. 또 한편에서는 독일처럼 나치 파시즘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하고 성장하고 또 독일 같은 굉장히 강대국인 나라에서 이제 집권까지 하는 이런 이제 극단의 시대의 결정판이었죠. 30년대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비록 선거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선거로 집권을 하면서 유럽 전체에 이제 엄청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가 됐습니다. 대외 확장, 그러니까 대외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히틀러는 정책으로 숨기질 않아왔고, 그것 때문에 이 세계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독일 경제는 세계 경제에 이제 공황의 여파도 있었지만 또 1차 대전 패배로 인한 배상금, 엄청난 배상금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고 바로 이 문제에서 히틀러는 이제
독일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배상금으로 고통받아야 되냐. 쓸어버리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세계 전쟁에 대한 위기감, 그러니까 유럽,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또 그 반대쪽인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또 아시아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였죠. 스페인 국내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 30년대는 그 스페인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위기가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스페인은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저발전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나라까지는 아니었지만 자본주의가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영국처럼 자본주의적 경제가 이렇게 전면화해서 이렇게 막 산업 국가로 가는 단계가 아니었고, 인구의 한 70%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이 단계였고, 그래서 이제 카탈루냐, 그러니까 요새 이제 축구로 얘기해야 돼. 바르셀로나 있는 FC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역에서의 이제 그 해안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산업지대가 경제의 중심이긴 하지만 인구 전체적으로는 그 농업 종사가 훨씬 많은 좀 상대적으로 저발전.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취했던 거는 그 1차 대전 때 중립 정책을 취하면서 양쪽에 다 이제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팔고 식량을 팔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저발전 상태에서도 돈을 이제 엄청 많이 벌어들입니다. 특히 이제 금화로 이제 막 챙기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 특별 수요가 끝나면서 이제 위기에 봉착하죠. 경제가 다시 무너지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그 저발전 상태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해방 직후에 한국 같이,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막 되게 못 살고, 그 농민이라고 농업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영농이 대부분이 아니라 무토지 농민, 소작농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농업 노동자 그냥 고용돼서 일해주고 농장에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굉장히 이제 그 국내적으로 그런 계급 모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첨예한 상태였던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그 왕정했고, 알퐁소 13세가 이제 집권하는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왕, 그러나 왕이니까 그냥 통치하는 이런 체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순을 어떤 이제 뭐 의회 선거든 뭘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조금만 개혁하려고 해도 커다란 충돌이 벌어지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초의 그 시도가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일단은 군국주의적으로 이제 동원을 해보자 사람들. 그래서 이 불만들을 잠재워보자고 했던 게 1909년에 이제 그 모로코, 그 스페인 바로 밑에 이제 이 모로코 지역을 이제 식민지화한 거죠. 그래서 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나눠서 그 식민화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더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이따가 또 과정에서 또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니까 지도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양은 안 예쁘지만 어쨌거나 이 식민화를 하는데, 그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로 군대를 보내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이 식민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벌어지죠. 1909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최초의 총파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혈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차 대전 끝나고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다시 그 구원을 갖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노동 계급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총파업에 나서고 17년부터 거의 준혁명적 상황이 또 192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실패를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동자들이 이 스페인에서 그 뭐 인구 다수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런 이유로 그 파업이 이제 총파업 운동이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동이 찾아옵니다. 늘 중요한 투쟁이 실패하면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 이제 그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라는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7년간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29년 대공황 여파로 이제 정권이 붕괴하고 이제 2차 공화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공화정 상황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스페인 혁명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스페인의 국내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주요 그 세계적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 혁명에 등장하는 주요 세력은 모든 세력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파시즘 국가들이 이제 주요한 행위 국제적으로 먼저 보면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 여기 엄청나게 이제 그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그 파시즘 반군 그러니까 프랑코 군대에게 엄청난 이제 군사 최신 무기들을 후원하고 여기서 훈련했던 결과가 이제 2차 대전의 어떤 이제 군사 전술, 무기 개량으로 이제 반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스페인 혁명에서 그 파시즘 반군을 후원한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파시즘 국가들을 확산시켜야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그 확산에는 이제 제국주의적 목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은 지정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독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죠. 그리고 영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과 이탈리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스페인을 자기 편으로 먹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하기가 힘들겠죠. 자기 독일 편인 국가가 있으면 이 세계전쟁 계획에서는. 그래서 스페인에서 파시즘 국가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였던 거죠. 두 번째 이제 등장 세력은 이제 서방의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소위 이제 유화 정책, 히틀러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이 체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파시즘보다는 독일 뒤에 있는 소련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강대하게 있는 것이 소련이 유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으니까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히틀러를 달래는 정책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틀러한테 폴란드 뭐 이런 나라,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을 히틀러가 먹는 걸 다 묵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공화정부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떠한 지원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명목으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몰래 지원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끝까지 부인하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이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불간섭 조약을 맺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독일제 무기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지원을 호소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영국과 프랑스, 뭐 미국 정부는 그런 일 없다. 우리 불간섭 조약을 잘 지키고 있다. 모든 나라가. 그러면서 끝까지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스페인의 공화정부가 1939년에 1월에 최종 함락되기 전에 프랑코 정부를 스페인의 합법정부로 승인한 게 영국 정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이 공화정부를 지원한 나라들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소련하고 멕시코 정도가 있었던 거고, 뭐 멕시코는 뭐 당시에 이제 1910년부터 시작된 멕시코 혁명 정부가 어떤 명분상에서 간단한 지원을 했던 거고, 소련이 왜 지원했냐는 또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구도로 그 주요 세력들이 생성됩니다. 일단은 반동파, 우파들의 이제 중에는 왕당파가 있죠. 그 왕정을 유지하자. 전통적, 보수적 가치를 유지하자. 지배를 유지하자. 두 번째는 카톨릭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에서 자본주의가 전면적으로 사회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옛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고, 그 봉건적 잔재 중에 중요한 거는 바로 종교, 카톨릭이 그냥 단지 정신적 지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를 지배한 세력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카톨릭이 스페인 농토의 3분의 1을 카톨릭 이제 주교회겠죠. 주체는. 이 카톨릭 집단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참고 삼아서 랜드 앤 프리덤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그 의용군들이 판파시즘 의용군들이 막 신부 잡아서 총살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막 그런 이제 증오들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나치 팔랑해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은 이제 파시즘의 특성이 늘 그런데 이 사람들 행동이고 이념적으로는 아니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대자본도 나쁜 놈들, 노동자도 나쁜 놈들 이러는데 실제 행동은 항상 노동자들을 죽이는 게 실제 행동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정리가 되죠. 다 내부적인 숙청이 되고 프랑코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이제 반동적인 대중운동에 전면화를 하는데 이 과정은 사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도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나치라는 게 원래 국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반동적 사회주의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자본도 죽일 놈 하던 세력들을 이제 나중에 집권하고 나서 다 숙청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스페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익들의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우익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에스파냐 자치 우익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줄임말로 하면 스페인어로 세다인데 어쨌든 처음 등장할 때는 셌습니다. 나중에 안 세졌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세력이 이제 군부. 이 군부는 스페인에서 수시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던 별로 지지를 못 받는 왕정, 저발전한 국가의 이제 왕정 체제, 낡은 체제이기 때문에 군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했고, 그러니까 동에 의한 지배를 못 하니까 강제력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군부의 힘이 당연히 세지고, 당연히 군부의 정치에 대한 입김이 센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인 프랑코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산호우로 뭐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군부 중에서도 핵심은 이 모로코에 있는 식민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점령군으로서 있는다는 거는 얼마나 사상적으로 제국주의 의식이 투철해야 되겠습니까? 군국주의 의식이. 제국주의, 군국주의 의식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우습게 보고 그 힘센 놈이 다 먹는 거다.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우익 반동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바로 프랑코가 바로 저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공화주의, 그러니까 좌파는 아닌데 어쨌거나 공화정을 하자 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좌파 중에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사회노동당이라는 지금 집권당의 전신이죠. 이름은 같습니다. 사회노동당이라고 영어로 하면 PS52, 에스파냐 사회노동당인데 이 당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당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당인데 이 당은 아까 말씀드린 1923년부터 이제 군사독재에 참여하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막 혁명하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가 좌충우돌을 했던 당이고 어쨌거나 그 스페인 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이 되죠. 그다음에 공산당이 있고 그다음에 품이라고 POUM 이제 통일 마르크스 노동자당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일 노동자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은 원래 이제 이 사회노동당에 있다가 스페인 공산당을 만들면서 떨어져 나왔다가 그 공산당에서 그 스탈린의 정책에 반대해서 축출돼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트로츠키파 좌익 반대파였다가 거기하고도 결별하고 이제 독자 노선을 갔던 세력이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얘기해서 중요한 세력은 이제 아나키즘 집단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당시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나키즘 세력이 훨씬 더 엄청나게 이제 강력했는데 이 아나키즘 노동조합 운동은 이제 생디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아나코 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CNT라는 전국 노동연맹이 이제 그들의 노동조합이고 여기에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발달한 산업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도 지금 민주노총이 100만 명을 아직 못 넘었는데 여긴 이미 75년 전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셌고 수시로 저항적인 했고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조차도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고 막 투표도 여기는 참여를 안 해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세력이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약점을 드러내죠.
요런 이제 그 세력들이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배경 속에서 일대 그 인류의 미래를 걸고 일대 격돌을 벌인 게 이제 스페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개 과정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1930년에 그 우파 아까 말씀드린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라는 이제 장군의 군사 독재가 붕괴된 뒤에 이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왕이 선언을 하죠. 이제 공화제 선거를 하겠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화파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화파 정부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스페인에서 공화정은 이걸 이제 제2차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제1차 공화정은 1873년에 딱 1년 하고 다시 쿠데타 일어나서 왕정으로 돌아가서 그 한 50년 동안 공화정이 못 됐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들의 직접 선거로 됐는데. 근데 이 정부가 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나마 이제 농업개혁이라고 아까 이제 인구의 다수가 농민이니까 농업개혁이라고 했는데 별거 없었던 거죠. 200만 명 그 무토지 농민 중에 혜택받은 사람이 2,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농업법이 사실상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법으로 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불만이 다 높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지배계급이 워낙 이제 낡고 반동적이고 더러운 놈들이라 마치 그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고졸 출신이고 주류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시켜버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제껴버린 거죠. 이 2차 공화정의 그 첫 정부를.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완전히 반대하고 서로 이제 막 테러전이 벌어지고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정부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다가 주축이 된 그 우파 연합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쥐꼬리만한 개혁, 그 노동자 농민들도 별거 없다고 항의했던 그 개혁마저 이제 반동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자들, 농민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절정이 이뤘던 게 1934년 10월.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노동당,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사회당이라고 하면, 사회당은 이제 선거로 이제 뭐 정부에 들어가고 의회에 들어간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당이었고, 주요 세력인 이제 아나키즘 쪽은 선거도 투표도 하지 말자 막 이런 쪽이었으니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이 반동이 워낙 강력하니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행동 투쟁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키자, 정권을 타도하자. 그게 이제 1934년 10월에 그 행동이 돌입을 합니다. 그 최초에 이제 단결된 행동이었는데 스페인 북부 지역 이쪽에 이제 아스투리아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그 탄광지대고 광부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탄광하려면 저거 해야 되잖아요. 다이너마이트로 막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점거하고 아스투리아스의 꼬민을 만들고 지역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주일을 갑니다. 근데 이주일을 간다는 얘기는 이주일밖에 못 갔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 여기 마드리드하고 카탈루냐에서 총파업이 벌어졌는데 이 마드리드 이쪽은 이제 도시 지역이라 그 사회당 뭐 이쪽 사회당 지지하는 노동조합 연맹도 있었는데 이제 UGT라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스페인의 최대 노총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봉기를 하기로 해놓고는 총파업만 하고 며칠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립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용감하게 했다가 고립돼가지고 아주 그 요구사항 자체는 뭐 자본주의 철폐하라 이런 거였으니까 엄청난 봉기고 실제 지역을 통제까지 했었는데 고립돼서 패배합니다. 잔인하게 진압이 되고 이 1934년 10월 사건으로 4만 명 가까이 되는 그 활동가들, 이제 노동조합 뭐 이런 활동가 투사들이 다 구속이 되고 아스트리아에서는 많이 죽고 이 아스트리아 봉기를 진압한 사람이 바로 저기였죠. 프랑코. 여기서 이제 아주 잔인한 진압을 하면서 이제 우익들한테 저 사람 그 쓸만하다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찍힌 건데, 왜냐면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전두환처럼. 33살에 장군이 됐으니까, 그 전에 이제 모로코에서 또 사람 막 죽여가지고, 장군 승진해서, 또 아스트리아에서 막 사람 죽여가지고, 또 이제, 눈에 딱 띄었는데, 어쨌거나 이 봉기는 진압이 됐지만,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괴멸된 게 아니라, 졌지만,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장, 그러나 이제 투쟁을 해서 졌으니까, 어쨌거나 당장 투쟁으로 못 가고, 선거로 간 게 바로 1936년 2월 16일 선거였고, 여기에 역사적인 인민전선 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거의 뭐 민주당 같은 사람들부터 민주노동당, 뭐 민주노동보다 더 좌파인 사람들까지 다 연합해서 선거를 치렀던 거고, 이때 핵심 공약이 1934년 10월에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 3, 4만 명 되는 사람 중에 막 지도자격인 사람들도 많고 핵심 활동가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키즘, CNT, 그다음에 이 아나키즘의 정치 조직 같은 게 이제 FAI라고 해서 에베리아 아나키스트 연합인데, 이 단체들도 이제 뭐 두리티 같은 유명한 이제 지도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갖고 이 사람들이 그 생긴 일의 선거를 계속 거부해야 하는데 이번엔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죠. 우익연합에 맞서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권을 다시 바꿉니다. 반우익 정권으로. 그게 이제 그 인민전선 정부의 집권이고, 정식 명칭이 인민전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익들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처음에 한 일 중에 이제 구속자 석방이 있고, 아스트리아에서 살인 진압을 했던 프랑코를 좌천을 시킵니다. 쟤는 요직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보낸 게 모로코로 보낸 거죠. 그랬는데 얘가 이제 모로코에서 오히려 편하게 이제 반란을 계획을 하는데, 국내에 있는 장군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반란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역사적인 이제 침공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내전인데 웃긴 게 이제 상륙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획이었는데, 공화정부가 사실은 그 구속자 석방 이후에 또 제대로 개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민전선 정부는 쉽게 말하면 한국의 민주당 같은 정식 명칭 공화좌파였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뭐 개혁하자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산당이나 사회당은 그냥 알았다 그러면 정부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그냥 군사 쿠데타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왕당파, 카톨릭파, 그다음에 팔랑해당 같은 파시스트들이 다 호응봉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에 봉착하냐면 이 바다를 건너는 데서부터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냐면은 이 쿠데타 계획을 셌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밀이 생 게 아니라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번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협을 건너는데, 이 해협을 건너는 배에 사병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파시즘 군대를 나를 수 없다. 왜냐하면 또 공화정부가 합법정부였기 때문에 이 반란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자고 하는 장교들 막 가두고, 그래서 정부에 이제 포션을 보내죠. 우리 반란군 장교들 체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고 뭐 바다에 쳐넣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답을 받고 하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렇게 바다는 막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건너를 가죠. 그래서 이제 진격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스페인 혁명의 핵심 쟁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과연 스페인 혁명은 내전이었냐 혁명이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충돌이었냐, 아니면 뭔가 사회적 변화와 맞물린 혁명 과정이었나? 이 쟁점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이거는 스페인 혁명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스페인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의 논쟁점입니다. 저는 이제 스페인 혁명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기에 차지했던 지역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주둔한 장군들도 다 홍화기로 짜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부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이동 하면은 총 들고 나와서 지역을 점령하고 프랑코를 환영하기로 했는데 이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왜 실패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그냥 대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보고 있었지 않았던 거죠. 그 얘기 듣자마자 노동자들이 지역에 군대를 갑니다. 총 내놔라. 물론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총을 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가서 병기고 막 몰려가서 병기고 때려 부수고 총을 쟁취해서 군대를 제압하고 자기들이 그 지역을 통제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군대를 찾아갔죠. 근데 우리는 반군 편이 아니다. 알았다. 그리고 돌아오고 그 다음날 자기들이 체포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진하면 이 역사에서 순진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사례죠. 그래서 유일하게 주요 도시 중에 점령 안 된 지역에서 세비야. 이 지역이 이제 딱 반군들, 파시스트 반군들한테 점령이 되는데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점령 안 돼. 저기만 딱 점령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점령했던 장군이 그 반군사에서 유명해서 나중에 프랑코의 경쟁자로 떠오르지만 곧바로 제거되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파시스트를 맞는 힘이 어디에 있냐? 바로 자발적으로 무장한 노동자, 그러니까 무토지 농민들, 농업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이 반군, 정규 반군하고 싸워서 이긴 곳에서 파시스트가 격퇴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반란군 자체가 원래 정규 군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나서 자기들이 무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대한 통제, 그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통제권이 자연스럽게 이 무장한 노동자 농민들에게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자본가 지주들은 파시스트를 대체로 지지하거나 뭐 그 전까지 말로는 공화정부 지지한다고 했겠죠. 하거나 아니면 애매하니까 도망가거나 이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토지, 공장,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요구하고 뭐 다이너마이트까지 들어가면서 요구했던 것이 좌절됐던 그 요구들을 다시 되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하고 공장 운영하고 토지를 재분배하고 또 토지를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집산화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사회혁명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파시스트를 노동자 농민들이 막아낸 곳에서는. 근데 공화정부는 당시에 뭐 했냐? 그 쿠데타 일어났다는 얘기 듣자마자 제일 먼저 날린 게 노동자들한테 무기를 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다 통제해야 된다 이거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총리가 키로가라는 사람이었는데 공화파였는데 쫓겨나죠. 그래서 히라리라는 사람 바뀌었는데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바뀌었는데 이 사람도 또 똑같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총리가 2명 바뀌고 나서야 이제 노동자한테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노동자들이 그렇게 총을 들고 말 그대로 이제 의용군이라고 부르죠. 의용군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무기를 줘라 어쩔 수 없다. 그게 이제 1936년 7월 직후부터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회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공화정부와 그 다음에 그 공산당, 공화정부 안에 있던 공산당은 어떻게든 이 사회혁명을 막아야 된다. 정규군이 통제해야 된다 상황을 하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파시스트 군대랑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공화정부는 뭘 하냐 경찰력을 강화합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이거를 협조한 게 스탈린 공산당이고 이거를 협조하기 위해서 그 스탈린의 소련 비밀경찰 출신들을 대거 보내죠.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다수는 비밀경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혁명을 진행하자. 그래야 우리가
해방도 없고 파시스트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수청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스탈린주의자들과 또 트로츠키 및 이제 그 세력의 이제 역사적인 논쟁이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랜드 앤 프리덤, 그러니까 땅과 자유라는 영화에도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공산당이 그랬냐? 그러니까 소련 스탈린은 1924년에 원래 이제 소련의 볼셰비키라는 거는 트로츠키 레닌이 1917년 혁명을 주도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국제혁명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1924년에 일국사회주의를 선언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정권을 잡은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나머지 나라의 공산당들이 소련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소련의 사회주의 완성되는데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공산당 연합인 코민테른이 이 스탈린의 외교 정책의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인민전선 정책은 스탈린의 정책이기도 했는데 바로 그 수단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요 뒤에 소련 있죠. 소련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독일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당시의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던 나라들이니까 이런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들에서 또는 영국, 프랑스 그 나라들에서 뭐 혁명의 형자라도 나와서 이 사람들이 놀라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혁명의 희해자만 들어도 소련의 뭐 음모다 이럴 테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스탈린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계획은 혁명을 막는 거였고, 그것이 바로 인민전선 정책이라는 형태로, 스탈린의 인민전선 정책이라는 거는 하여튼 아주 반동만 아니면 자본주의 당들하고도 연합해서 정권을 잡고, 그래서 뭐 파시스트 뭐 이런 걸 막아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아이작 도이처는 이런 정책을 한 걸 보면서 유럽 공산당들은 동맹에 충성한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왜냐면은 계속 배신당하는데도 비판을 안 한다는 거죠. 마치 이제 최근에 민주노동당 지도부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련 스탈린의 인민전선 정책은 국제적인 차원의 계급 연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한 게 이제 1935년 제7차 코민테른 대회였는데 여기에서 자본주의 반대, 제국주의 반대 얘기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골 때린 거는 예를 들면 인도 공산당도 이 코민테른 회원이란 말이죠. 근데 인도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인도 공산당의 주요한 과제가 식민지 해방일 텐데 영국하고 친해야 되니까 나와서 제국주의 반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인도 공산당 대표가 와서. 그럼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런 국제적 차원의 그 정책이 이 스페인에서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나 또한 중요하게 혁명을 진지하게 밀고 나가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세력으로는 아나키즘이고 정치 세력으로는 이 아나키즘과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노동자당, 품이라는 정당이었는데, 아나키즘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를 거부하고 국가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략, 대안적 권력, 이 문제에서 취약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파시스트 반군들이 쿠데타 군대가 학살을 저지르면서 조여오는데 이 사람들 어쨌거나 프랑코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지도체계에서 일사불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파시스트 군대를 물리친 이 지역위원회들, 지역 공동체들이, 혁명 공동체들이 자신들도 전국적으로 연결을 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맞서야 되는 거죠. 저쪽이 강점이 어디냐고 우리도 저쪽에 힘을 집중하자. 쟤네들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도 그쪽을 막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곧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혁명,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아까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조합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잘 싸우니까. 나도 하겠다. 그런데도 패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걸 거부하니까 밀리게 되는 거고, 공화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자본주의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해주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파시스트를 이길 수 있는 군대들을 아까 내부 경찰로 해서 다 파괴하고,
이제 그 결정적인 그 갈림길은 1937년 5월에 바르셀로나에서 파시스트한테 뺏은 그 의용군이 점령한 전화국 건물을 공산당이 가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트한테 뺏은 거를 공산당이 가서 총 쏴서 뺏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중단하라는 거죠. 근데 이 스페인은 거의 연방제였기 때문에 카탈루냐도 이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1936년만 해도 카탈루냐 대통령이 노동자들 대표도 불러다가 모든 통제권이 당신들한테 있으니까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혁명의 중심 지역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9년, 1917년, 그리고 1934년 거듭거듭 저항에 선두에 섰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저항의 핵심들이 파괴되고 이 지역에서 아까 통일노동자당이 불법화되고 아나키즘 연합도 불법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주요한 지도자들 다 체포돼서 살해가 되죠. 거기에 이제 스탈린이 보낸 비밀경찰도 역할을 한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길 수가 없고 공화정부는 이벤트성 전투로 국제사회 관심과 동정을 끌어보자. 그래서 지원을 이끌어보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멍청한 전술만 계속 했다는 게 이제 또 이 스페인 혁명을 다룬 군사학자들의 또 견해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인 전술만 썼다. 필요한데 힘을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크게 막 전투가 벌어져서 해외에 내보내고 조그만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들의 공략이 예상되는데 조그만 지역을 점령해서 그거를 이제 막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러나 프랑스, 영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당시에 1930년에 프랑스도 똑같은 이름이 붙은 인민전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기도 똑같이 자유주의 자본가들하고 그 공산당이 포함된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도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 프랑스 자본주의 눈치를 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로코 식민해방 투쟁이 계속 벌어졌다고 그랬죠. 이 식민해방 투쟁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화정부가 모로코 해방을 약속하면 반란을 일으키겠다, 모로코 본토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군의 출발지 근거지가 모로코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 프랑코가 모로코에서 몰고 온 부대는 모로코인들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모로코 해방을 공화정부에 약속하고, 그래서 모로코에서 공화정부를 지지하는 반식민 저항, 봉기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프랑코가 약화될 수 있는 거였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모로코를 스페인 혼자 점령한 게 아니라 프랑스 이런 데랑 나눠서 했다고. 그러니까 스페인령 모로코에서 해방을 약속하면 프랑스령 모로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랑스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더 길게 보면 영국도 식민지가 많은데 이런 거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왔는데도. 그래서 프랑코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해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죠. 이런 게 이제 다 기존 체제에 집착하다가 사회혁명을 그러니까 사회혁명을 파기한 결과로 결국 공화정 자체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미 카탈루냐에서 혁명을 파기한 1937년 5월 이후에는 사실상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싸웠는데 왜 또 놀라운 건 이렇게 점령된 지역에서는 또 반란이 안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난 데서는 이겼는데 반란이 일어난 데서 왜냐면 사람들 이미 점령이 됐으니까 진짜 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공화정부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장을 해서 파시스트 군대랑 싸우면 정부가 당신한테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겠다, 이런 걸 해주겠다고 최소한 약속했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지에서도, 그러니까 프랑코는 엄청 편한 거죠. 한번 점령한 데서는 저항이 없고, 나머지 지역의 저항은 계속 약화되니까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최신 전투기, 폭격기, 탱크, 엄청나게 실어 나릅니다. 근데 이 나치즘이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냐면은 히틀러의 핵심 신복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런 놈이 공화정부에다가도 무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놈들이냐. 근데 공화정부에는 비싸게 팔았죠. 프랑코한테는 싸게 팔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39년 1월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가 세계대전쟁을 바로 이제 8월에 일으키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재앙을 낳았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우리는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이냐 파시즘이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체들, 그걸 막는 주체들의 실수로 왔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인 혁명의 이제 교훈인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일단 파시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파시즘은 어쨌든 핵심적으로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조직 운동을 완전히 파괴하는 전체주의적인 대중운동입니다. 형용 모순이기도 한데 어쨌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그 운동은 왜냐하면 이게 경제 위기 속에서 특히 이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중간 계급의 경제적 위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별로 힘이 없죠. 대자본과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기업가들, 그다음에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양극단에서 힘을 갖고 있는데 중간 계급들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마치 한국도 발전하니까 동네 슈퍼까지 대기업들이 다 하잖아요. 중간 계급은 굉장히 취약한 위치고 더구나 경제 위기에서는 제일 먼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노동계급적인 대안이 제공되지가 않으면 미쳐 날뛰죠. 그거를 반동적으로 그 중간계급의 분노를 반동적으로 이제 끌어당긴 게 이제 파시즘 운동이었고, 근데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중운동이기 때문에 그들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끌어줘야죠, 권력으로. 그게 바로 당시에 그 세계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의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가만히 두다가는 그 의회적인 수준에서 뭐 선거 이런 걸로 달랠 수가 없고, 그러면은 혁명이 점점 거세지는데 차라리 쟤들한테 정치 권력을 맡겨서 혁명을 파괴하는 게 낫겠다. 당장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파시즘은 어떻게 해서든 박살을 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파시즘을 말과는 달리 정치 권력으로 채택해주는 대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 파시즘 잉태한 것은 자본주의 위기고, 그들을 파시즘 운동을 정권으로 인도한 것은 자본주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의 교훈은 따라서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은 혁명이 지나쳤기 때문이 아니라 혁명을 중도에서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혁명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더라면 싹을 자를 수 있었던 게 늘 중도에서 멈추면서 오히려 반동의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봤듯이 반파시즘 민주동맹, 지금 이게 이제 아주 완화된 형태가 최근에 이제 반엠비 민주대연합론 같은 건데, 이런 거 허구라는 겁니다. 자본가들은 어떤 반동보다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사회 지배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거듭거듭 증명됐고 스페인 혁명에서는 엄청난 비극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스페인 혁명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자본주의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기존 정당들의 반동, 그리고 더한 이제 파시즘 같은 또 반동적 대중운동이 지금 또 완화된 형태지만 그것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헝가리 같은 데서는 강성 나치, 그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 같은 연성 나치가 아니라 강성 나치가 등장해서 그 실제로 이제 히틀러 때처럼 제복 입고 시내에서 막 몇만 명씩 행진하고 집시, 지금 로마족이라고 이제 부르죠. 가서 경찰이 지켜보는데 막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서도 나치들이 막 발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그리고 주요 정부들도 경제위기 이후에 오히려 경제위기 고통 전가, 긴축 정책을 펴면서 반동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동도 바로 그런 국제적인 흐름의 하나입니다.
이명박 혼자 뭐 또라이라서, 물론 또라이가 맞습니다만, 혼자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지배자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75년 전에 실패해서 우리가 뼈저린 교훈을 삼아야 된다. 우리가 혁명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 그런 걸 실행할 주체들을 마련하는 거, 그것이 스페인 혁명에서 오늘날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